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어제 아침 울릉도 공습경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요. 북한의 행태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엔 도발을 자제할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큰 기대를 했나 봅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관련 기사도 꽤 있어요. 자, 먼저 매일경제인데요. 일면 기사입니다. 지금 이 이태원 참사 관련된 후속 기사 매일같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이 지점에서도요. 자, 여기 보시면요. 대통령 비상 지시할 때도 경찰 수뇌부 전혀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뭔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위아래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밤 11시 1분 대통령 보고 받았고요. 용산경찰서 서울청은 11시 36분.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서울청, 용산구청 어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그다음에 구청 등 8곳 압수수색. 방금 전에 했던 작은 제목 내용이죠. 좀 더 자세합니다. 강제 수사 개시했다. 경찰청이요 특수본을 구성했습니다. 특수본.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112 부실 대응 집중 조사한다. 그리고요 용산서장 대기 발령입니다. 정상적 업무 어렵다. 이렇게 일단 조치가 하나 취해졌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NLL 넘어 쐈다. 북방 한계산 이남으로 쏜 겁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그러죠. 자, 한국과 미국 공중훈련 겨냥해서 뭔가 불만 표시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무력 도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요. NLL 넘어 이북 쪽으로 북한 쪽으로 공해상으로 미사일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한때 공습경보 발령이 됐어. 비상상태입니다. 비상상태 있었죠. 지금은 전 해제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 끝에 있습니다. 경제 얘기입니다. 물가 상승률 5.7% 10월입니다. 10월. 뭔가 잠시 주춤하는 듯 하는데 다시 또 고개를 든 거죠. 석 달 만에 오름세인데요. 주요 원인은요. 전기, 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컸다. 이 여파로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특히 북한 관련 뉴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 집중적으로 그리고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도움을 주실 5분입니다. 오늘 특별히요. 북한 이슈 때문에 5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면의 첫 자리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조대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최진용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네 번째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전문가 모셨습니다. 북한 관련 이슈 때문이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키워드 역시 북한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신종 도발입니다. 신종 도발. 자, 그런데요. 오늘 오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이요 또 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어제도요 9시 조금 못 돼서 비슷한 내용 전해드렸거든요. 오늘 역시 또 뭔가를 쏴 올렸습니다. 자, 지금 합참 설명인데요. 북한은 미상의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쐈다는 내용이죠. 자,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 미사일 단분리가 이뤄졌다. 단분리라는 거는 최소한 중거리 이상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도 들어와 있고요. 어제는 대부분이 단거리였는데 오늘은 단이 분리됐다. 멀리 가는 걸 뭔가 또 쏜 겁니다. 북한 어제는 굉장히 짧은 거리, 오늘은 조금 더 긴 거리로 추정된 걸 발사했다는 겁니다. 연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군 당국은요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재원 분석 중입니다. 일단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요. 자, 이거를 우리 당국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일본 각각 당국들이 좀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다 이게 종합이 되겠죠. 자, 북한 어제도 NLL 이남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포사격도 어제 오후엔 포사격도 한 100여 발 또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매일 쏘는군요.
한두 발이 아니고요. 그것도요. 자, 일단 기사로 어제 상황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속초 코앞에 북한 탄도미사일 NLL 첫 도발 넘어선 겁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을 겨냥해 미사일을 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울릉도 3발을 쐈는데 그중에 한 발이 울릉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를 향해 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을 보면 속초하고 더 가깝죠. 속초하고 굉장히 가까운 공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해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여기 뭐 지도 좀 나가 있는데 속초에서 57km 떨어진 동해상.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엄정 대응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질적인 영토 침입이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전투기가 출격을 했죠.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북쪽에다 쐈습니다. 그러니까 상응하는 대응을 좀 한 겁니다. 다음은요. 화면으로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도가 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큰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일단 여기 북한입니다. 이쪽 원산 일대로 보이죠. 여기서 3발을 쏩니다. 근데 2발은요. 이쪽 동해상으로 저쪽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한 발이 NLL을 넘어와서 여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위치가요. 쭉 앞으로 가게 되면 울릉도가 보입니다. 근데 울릉도까지는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 옆에는 속초입니다. 속초에서는 57km, 더 가깝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빗금으로 쳐져 있잖아요. 이게 영해를 표시한 건데요. 22km잖아요. 12L이. 근데 영해에서 한 3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발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지도엔 표시 안 됐지만요. 서쪽으로도 많이 쐈고요. 어제는 또 동쪽으로도 무슨 포탄 발사까지 100여 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했습니다. 어제 탄도미사일 25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죠? 오늘 또 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옆에 보면 저 전투기 모습 있죠? 우리가 어제 전투기 세대 출격해서 이렇게 미사일로 대응을 했다. 이겁니다. 공대지 미사일을 NLL 북쪽, 이쪽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발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합참, 그러니까 군당국과 국가안보실 각각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이 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북한이 마지막으로 NLL을 침범하여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것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이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NLL 침범 도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상황 좀 분석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열출 실장님, 어제도 뭐 전화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언론들이 이 NLL 이남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다. 이 내용은 공통점인데 주안점을 두는 게 울릉도를 향해 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속초 인근 영해 쪽, 우리 영해 근방에 떨어졌다. 이게 더 주목된다. 이렇게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북한의 의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에요, 지금요. 근데 북한의 의도는 북한이 노리고 있는 거는 울릉도 방향 쪽으로 가는 뭔가를 시험한 건가? 이걸 노린 건가? 아니면 우리 영해상에 떨어지는 게 일단 목표로 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두 개 다 뭐 같이 해석을 해도 전혀 뭐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예. 울릉도를 방향은 이제 울릉도 방향이잖아요. 방향이고 떨어진 것은 우리 NLL을 넘어섰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속초 부근이고 우리 영해에서 조금 넘어선 그렇습니다. 공해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 그곳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뭐 어제는 현상을 설명하기 바빴지만 오늘은 조금 분석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위기 관리 전략 중에 통제된 압력 전략이라고 있어요. 통제된 압력 전략. 압력은 하긴 하는데 이걸 이제 통제해서 압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어제 도발한 것은 바로 이 통제된 압력 전략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탐색 전략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죠. 도대체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NLL 이남으로 내려왔고 속초 근방에 떨어졌는데 한국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를 본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해 쪽으로 떨어지지도 않게 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 울릉도에 떨어지지도 않게 한 거거든요. 예. 요거는 통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고 향후에는 이것보다도 더 훨씬 더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시험해봤다. 그렇다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 외무성에서도 예.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진전된 보다 강화되고 진전된 단계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저게 뭐 중거리 미사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그걸 이제 발사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더 추가적으로 계속 아마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예. 이제 뭐 핵실험의 형태로 나타날지 ICBM 오늘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ICBM 발사의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예. 이걸 이제 한번 해본 거죠. 해보고 여기서 점점 그 압력의 수위를 높여가는 거죠.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아마 답답할 겁니다. 아무리 미사일 쏴대고 그래도 한비가 끄떡하지 않고 예.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예. 그런 훈련을 해대고 예. 전혀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과 미국이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그런 뭐라고 할까요? 예. 북한의 이런 답답함이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제도 오늘도 이런 도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보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북한이 또 쏴올린 이 미사일 뭐 정확하게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됩니다만 일단 단분리가 된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중거리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일본 쪽을 향해서 아니면 일본을 넘어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일본이 굉장히 또 비상 상태일 걸로 보이네요.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사실 어제 떨어진 곳이 공해예요. NLL 이남 공해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 인근 우리가 영해가 가까운 공해는 우리 어선이 활동하는 구역 아닙니까? 자, 통상 이렇게 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 사전에 주의를 하기 위해서 항행 금지 구역 뭐 이런 거 지정을 하거나 이런 게 하는데 북한 뭐 저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요. 우리 영해에 가까운 우리 어선들의 활동 지역이라는 거 이거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에 최악의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네, 지금 거기 동해 쪽에는 그 부분에서 예. 속초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와가지고 어선들이 조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상선도 그쪽으로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전혀 그쪽으로 우리한테 뭐 통보해 준 적 뭐 알리는 것도 없이 그냥 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서해 쪽으로 이런 것들을 쏠 수 있었는데 예. 서해 쪽으로 안 쏜 것은 서해는 워낙 뭐 해역이 좁기도 하고 거기에 수많은 어선들이 집중해 있고 상선들이 그쪽으로 인천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제된 압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동해 쪽으로 그리고 우리 영해 부근에 예. 그 영해 안에 떨어지면은 이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그거는 있잖아요. 침범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NLL을 예.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침범한 거예요. NLL을 통과했으니까 침범한 건데 예.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침범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1953년도 정전협정 이래로 최초로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북한한테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북한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그런 거 다 통보해주고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예. 북한을 우리가 너무 정상적인 국가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로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이제 불량 국가라고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런 뭐 깡패와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요? 어제도 그런 말씀 반복해서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더 이어가 보죠. 세배 대응 맞섰지만 그렇습니다. 어제 한 발이 NLL 이남으로 북한이 쏜 미사일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투기를 출격해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북쪽에다 공해상에 쏜 거죠. 세배 대응입니다. 이렇게 맞섰지만 울릉도 방어 수단은 없었다. 그러니까 날아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요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해상으로 가니까 그리고 우리 영공을 지난 건 아니라고 또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격 대상 아니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강릉에 있는 공군기지 패트리엇 미사일은 북쪽 향해 있어서 동해상 요격은 또 불가능하다. 뭐 이런 설명까지 있네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열수 실장님. 네. 자, 울릉도 쪽으로 날아왔어요. 근데 이거 요격하는 거는 불가능했던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격을 안 한 겁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뭐 두 개가 좀 겹쳤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제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날아오게 되면 예. 레이더가요. 여러 가지 예. 이제 다양한 레이더가 있거든요. 공군 레이더도 있고 지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도 있고 이런 이제 또 함정에서 23에서도 가지고 있는 레이더가 있거든요. 예. 이 이제 레이더가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사실상 그 오산에 있는 그 항공우주센터로 이제 정보가 다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게 되면 이게 민방위 센터로 이제 이게 예. 다시 정보를 넘겨줘서 뭐 경보를 발령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북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나한테로 직접적으로 날아오는 그 미사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발사를 할 수 있도록 지향하도록 돼 있거든요. 미사일 방어가 그런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옆으로 날아가게 되면 아. 옆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나는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데 옆으로 날아가게 될 경우에는 이거 요격하기도 힘듭니다. 아. 예, 잘 맞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보면 지금 속초에 있는 거 가지고 저걸 뭐 요격하니 안 하니 하는 또는 그 공군 비행장에 있는 패트리어트 썰이 가지고 뭐 하니 안 하니 하는 예.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예. 게다가 이제 울릉도 같은 경우는 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이제 요격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것이 패트리어트 썰이도 있고 천궁2도 있습니다. 예, 예. 천궁2는 대개 뭐 한 고도 15km, 예.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썰이는 이제 고도 한 40km, 고도 40km 이상에서 150km까지는 사드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제 예.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릉도 같은 데는 없단 말이죠. 향후에 아마 국방부나 합참에서도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이번에 이런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런 대공 미사일을 어느 지역으로 좀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아마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속담에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만큼 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속초 오른쪽 57km로 날아오는 울릉도 방향이긴 하지만 예. 저 정도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일단은 어려운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뭔가 잡기가. 어제 뭐 정치권 반응도 좀 있었죠? 정치권에서 굉장히 여야가 뭐 막론하고 다 굉장한 뭐 비난을 좀 내놨습니다. 북한 정권은 구제불능이다. 여야 일제히 맹 비난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애도기간 아니냐, 뭐 이런 거에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용납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죠. 자, 그럼요. 여야에서 나온 어떤 비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에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규탄하는 그런 심정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그 도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피 명령과 공습 경보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군사 도발입니다. 만평 하나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뭐가 이제 떨어져서 크게 뭐가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이잖아요. NLL 넘어온 북한 미사일. 그리고 앞쪽에 이게 폭발하면서 뭔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묻었어요. 국가 애도 기간. 여기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묘사한 것 같고요, 묘사를. 근데 제목은 애도는커녕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거에도 좀 약간 강한 반응을 보인 거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기에. 자, 김열수 실장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도 기간이건 말건 이거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중간 선거가 코앞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겨냥한 겁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바라볼 때 마치 이제 거울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상대방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거울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상 거울 속에 있는 나는 허상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문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판단을 좀 잘못할 때가 많은데요. 마치 북한이 나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애도 기간이니까 절대로 북한은 안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도 동료 학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예. 애도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북한은 도발을 안 할 것이다. 그 끝난과 동시에 아마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가 뭐 11월 8일이니까 그 한 2, 3일 사이에 북한은 아마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비단 저 생각만의 것은 아니고요. 다른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북한은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거라고 봐요.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 어제 예. 새벽에 이제 낸 담화가 더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한미 연합 훈련보다 더 먼저 언급하고 더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며칠 전에 북한이 발표한 국가 전략 보고서, 국가 국방 전략서 그리고 예. NPR이라고 하는 예. 뉴클리어 파스처 리뷰라고 하는 그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만일에 북한이 미국을 향하든 동맹국을 향하든 우방국을 향하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북한 정권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내용을 어제 박정천이가 제일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또다시 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예. 며칠 남지 않은 요 기간 동안에 훨씬 더 큰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도 지금 쏘아 올렸죠. 뭐 중거리로 일단 추정이 네. 되는 거. 그리고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오후, 내일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식의 도발 또 이어갈 것 같은데 이러다가야 우리도 대응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자칫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 우리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문제는 이제 북한의 행동이라고 봐야죠. 예. 북한이 왜 이렇게 막무가내 짓을 할까요? 그 핵심은요,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은 핵 그늘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핵무기 갖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너희들이 그것이 남한이든 미국이든 이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대응을 하더라도 예. 우리가 남한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직접적인 피해 그것이 이제 뭐 인명 피해든 재산 피해든 어떤 예.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한국과 미국은 자신들한테 때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 만일 어제 북한이 우리한테 때렸다라고 해서 그것이 상선이나 또는 어선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예. 우리 한국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그거 알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은 절대로 북한 영토나 영해나 영공에 대해서 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70년 동안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발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나 핵무기 보유국이야. 너 까불지 말아라.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요. 지금. 다음은 전 어제 공수경보가 발령된 울릉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요.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도요. 지금요. 기사로 보겠습니다. 울릉군민들 어제 공수경보 사이렌 울리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민방위 훈련인 줄 알았어요. 민방 훈련 아니었잖아요. 실제였잖아요. 공수경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울릉군 경보 발령 12분 후에 문자. 근데 지하 대피할 곳이 없어서 사무실 대기도. 그럼 경보를 왜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달이 되고 대피하고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울릉군 공무원들 14분 먼저 대피. 누구보다 먼저 대피죠? 주민이군요, 주민.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설마요? 공무원이 먼저 대피, 주민이 먼저 대피 아닙니까? 주민은 혼란.
주민 상당수는 대피소 위치를 몰라 혼란. 사이렌 소리 못 들은 겨서 우왕좌왕. 그리고 이게 뭐 대피하라 이 앞선에서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경보 발령 문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핸드폰 앱이 깔려야 된다거든요. 근데 앱이 안 깔리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 드시거나 연세 계신 분들,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뭐 방송이라도 되거나? 그러니까 방송 보고 알았다신 분이 많아요. 자, 이거 관련해서요, 울릉군 주민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술 경보를 뭐 울렸으면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네. 내용을 바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게. 오늘 방송을 안 하기는 사회로 몰려도 오늘 민방위 훈련이가 이래 생각이지. 자, 이 얘기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일단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어제 이제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거든요. 공습경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령이 되는 겁니까? 공습경보의 경우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우리 중앙방공통제소가 예. 미사일의 발사 궤적과 발사 속도 등을 계산해서 발사 방향 그리고 어디쯤으로 향해 갈 것이다. 정확한 낙탄 지점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속초에서 57km 떨어진 속초와 더 가까운 곳에 미사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습경보가 울리게 된 건 울릉도였던 것은 중앙방공통제소가 분석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것은 울릉도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방향이 때문에 그쪽이다. 네,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이 된 건데요. 문제는 이 중앙방공통제소에서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예. 이러면 지역 군부대장이 울릉군청이라는 지자체장에게 예. 민방공 사이렌을 울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받은 바가 울릉군은 없다. 그래서 우린 정보를 몰랐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에서는 거기 경보 발령하세요 했는데 경보를 발령됐어요. 울렸죠. 울리게 했는데 근데 경보를 막상 그 지역에서는 잘 모른다 이겁니까? 이거 왜 울리지 하는 거죠. 지자체에서는 그거 왜 이거 울리는 뭐야, 겁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민들은 민방위 훈련인가? 이거 뭐야? 왜 갑자기 공습경보가 울리고 사이렌이 울리지? 사실 사이렌이 울렸을 때 공습경보인지를 알고 있었던 울릉군민은 한 명도 없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번 일 보면서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예.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한 도발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해서 대규모 한미 항공연합훈련이 지금 이루어지고 예. 있고 이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비질런트 스톰은 지난 4, 5년간 중단되어 왔거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예. 때문에. 근데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뭐냐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들이 이 훈련을 항공훈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습훈련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미의 대규모 예. 항공 공습훈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데 그러면 분명히 북한 측에서도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번에 어떤 액션 도발이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었죠.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중앙방공통제소는 평소대로 사이렌을 울리도록 했어요. 공습경보를 울렸지만 그 그게 이후에 25분이나 어떤 시간이 과정인가요? 떴잖아요. 이게 잘 안 25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일 보면서 이러면 사이렌 소리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울릉군청 같은 경우에 매뉴얼이 없어요. 대피 매뉴얼이 없어요. 예. 내용도 몰라. 그리고 예. 지역 군부대에 또 중앙방공통제소가 예. 이걸 통보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렌은 울렸지만은 서로 아무런 커뮤니케이션과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엇박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빨리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대책 마련하셔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될 이거요. 부분입니다. 지금요. 자, 일단 이 얘기 뭐 조금 더 이어갈 텐데 일단 앞서 속보 전해드렸거든요. 북한이 오늘도 뭐 동해상으로 뭔가를 쌓아 올렸다고 일단 중거리 이상으로 좀 보이는데 이 내용이요. 지금 권영봉 기자가 내용에 대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국방부 나가 있는데요. 권영봉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어떤 내용이 좀 정리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 좀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몇 발을 쐈는지 미사일 종류는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 분리가 이뤄져 중장거리 미사일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북한은 동쪽과 서쪽에서 20여 발이 넘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로 동시다발적 도발을 감행했잖아요. 합참은 조금 전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을 놓고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까지 동시에 겨냥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전 7시 48분쯤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미야자키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에 오전 7시 53분쯤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제처럼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 미사일 추가 발사로 오늘 국회에서 예정됐던 북한 미사일 도발 긴급 당정협의회도 취소됐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선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세부 사항과 대응 과정, 향후 대책 등이 다뤄질 계획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일부 지역에 지금 사이렌이 울린 거거든요. 피하라는 경보가 울린 거네요. 자, 이종호 평론가 이어가 보죠. 앞서서 기사 소개드렸는데 일단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사이렌이 울렸을 때. 네. 근데 더 주목을 끈 건 공무원들이 먼저 대피했다?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죠.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공습 사이렌이 울렸을 때 이 정보를 그나마 그래도 거의 25분 가까이 딜레이가 발생했는데 예. 공백 시간이 발생했는데 그나마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받아볼 수 있는 게 울릉군청의 공무원들이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가상 대피 훈련을 하면 예. 이 경보가 울리고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면 예. 주민들을 대피 시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대피소로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게 가상 훈련이 아닌 실제 훈련 상황이 되니까 자기들부터 승부에 바쁜 거죠. 자기들이 대피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제일 나중에 들어가야 되죠. 오. 대피를 한다고 해도 제일 나중에 들어가야 되죠. 실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공무원들, 울릉군, 예. 국가는 없었다는 거죠. 위험이 발생했을 예. 때 위험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예. 것은 국가가 아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요, 요런 종류의, 이렇게 이 공무원들이 먼저 대피했다. 이 기사가 좀 몇몇 신문에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시간도 설명했는데 아마 이거는요, 좀 어떤 해명 아니면 뭐 억울한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관계자들이. 그러면 뭔가 설명, 해명이 좀 오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요. 만약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보다 늦었다. 대통령보다 늦었다. 뭐가 늦었다는 거죠? 대통령이 빨랐다는 뜻이 되네요, 지금요. 예. 기사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산서장 현장의 위험 보고에도 늑장. 경찰 수뇌부는 윤 대통령보다 늦게 알았다. 지금 이태원 참사 상황에 대해서 발생했고 문제가 크게 생겼다는 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거예요. 이태원 참사 때 경찰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 뭐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것도요, 지금? 계속 지금 오늘 뭔가 이게 바뀐 내용 아닙니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 수뇌부가 먼저 알고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가고 조치가 취고 이거 아닙니까, 원래? 다음 화면으로요. 시간대별로 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별 보고 시각, 여기 보면 경찰, 행안부, 대통령실이 있어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뭐 위험하다고 뭐 파악을 한 경우, 근데 여기 보시면 보고 시간이 점점 늦어져요. 여기 보면 여기는 경찰 쪽으로는 서울청장 23시 36분 전화 연결. 경찰청에 문서로 사고 보고한 게 자정이 넘어갔네요.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통령실을 볼까요? 대통령실은 소방청 상황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빨리 알았군요.
그냥 구조 활동이 돼 있으니까. 국정상황실 그다음에 대통령께 보고 여기는 11시 1분. 이게 제일 빠른 겁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요. 장관도 늦게 보고 받았어요. 대통령보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 장관, 서울청장, 경찰청장. 뭐가 뒤집힌 거 아닙니까? 순서가요? 이겁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정확하게 사건의 경위를 보게 되면 토요일 저녁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때 골든타임을 잘 살렸어야 되는데 예. 조금 전에 보는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경찰, 특히 용산 경찰서장에게 보면 9시 30분에서 10시 용산서에서 이태원 상황 위험하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럼 9시 30분에서 10시는 아직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저때 긴급하게 여러 인력들을 투입하거나 용산서 자체 인력이 부족하다면 서울청 등 신속하게 기동대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정상이 아닐까. 본인이 현장에 나가게 된 것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럼 10시 15분에 참사가 일어났고 그 당시 중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 응급 구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기타 여타의 요건들을 맞췄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날 재난 문자를 받았던 시간이 11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사고를 통해서 교통 통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11시 56분에 긴급 재난 문자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보고 체계가 사실상 이태원 용산서에서 서울청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무너졌다라고 그것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방 입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응급 구호를 위해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을 인지하고 난 다음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재난안전에 관한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예. 이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이게 국정상황실로 보고가 됐던 시간이 10시 한 50분이 넘는 시간인 예.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던 게 11시 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가 되는 이 중간 과정 속에서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찰청장도 까마득하게 내용들을 모르고 경찰은 있었다는 거기에 거니까. 빠져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소방이 나서서 응급 구호를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도 여전히 교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흐름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의 질서 안녕과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의 수습까지 경찰의 모든 인력과 시스템이 좀 무너진 것이 아니었나라는 비판과 지적을 피해갈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대님 변호사. 일단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참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발생을 한 상황 자체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건가요? 일단 그 발생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발생한 이후에 보고 과정도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됐죠? 보고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고 그리고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런 그 보고 체계들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해당 그 당사자들이 그 수뇌부들도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 뭐 실제로 뭐 112에 신고들이 들어가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고 체계를 통해서 수뇌부들이라든지 담당자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안 됐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컸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사고가 있었던 그 뭐 유튜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송 매체들을 보면 사고가 난 이후에 있어서의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경찰이 이제 이 사고를 인지를 하고 안전 문자를 12시 가까운 시간에 보내준 이후에도 오히려 사람들이 해산하지 않고 거기서 더 몰려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사고가 난 뒤에도 우왕좌왕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됐었던 상황입니다. 네. 아무리 봐도 이게 순서가 뭐가 크게 바뀐 겁니다. 이건 지금요. 다음 기사가 있는데요. 뭐 이제 파출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좀 들어보시죠. 지금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보고 과정이 이랬습니다. 뭔가 이렇게 뒤바뀌었죠 지금? 네, 서울경찰청 용산서 파출소에 떠넘겼다. 파출소에 떠넘겼다. 파출소는 가장
일선이잖아요. 서울청 112 상황실 시민들 압사 신고 전달만 했다. 신고 받고 전달해 줬대요. 용산서도 출동 지령만 내리고 대응 제대로 안 했다. 그럼 결국 파출소로 다 몰린 거네요, 그냥. 근데 그 이태원 파출소 한 20명 정도 근무하신다 그러죠? 현장에서 100m 거리 파출소, 3사 35분대 사태파. 위에서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윗선이 아니라 아랫선으로 내려간 거네요. 계속 아랫선으로. 다음 기사 보시죠. 경찰 보고서. 그러니까 이 참사 사흘 전에 보고서가 있었답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거예요. 위험하다고. 토요일 오후 10시경 위험. 지금 딱 이 시간 아닙니까 지금? 예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알고도 대비 안 한 겁니다. 결국에는. 2019년, 2021년 당시의 인파를 분석하니까 딱 시간이 나온답니다. 토요일 오후, 이번에는 토요일 오후 10시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 토요일 112 신고 건수 최대 4배까지 급증. 코로나 전엔 밤 10시에서 12시가 최다. 이런 거 미리 분석했잖아요. 근데 못 막았네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이 일선 경찰관께서 하신 말씀이 좀 있는데 저 영상으로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소리 달리기 식으로 그냥 달려나갈 꼴이에요, 저희들은. 근데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하니까요. 그러니까 20명이에요. 20명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그 전에 112 신고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사전에 이런 보고서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투입할 준비도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다음 기사 있습니다. 경찰들, 지금 경찰 윤 청장 직격, 지휘 잘못이다. 근데 왜 현장에 떠넘기나? 아까 보셨죠? 뭐가 자꾸 내려가는 것 같다고 지금? 신고 대응 미흡, 이 경찰청장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아니 지휘부가 책임을 다한 뒤에나 할 말이지 일단 뭐가 잘못됐다부터 얘기한다. 나태한 경찰로 낙인시켰다. 문매를 맞고 있다. 최진영 변호사. 뭔가 잘못됐네요. 결국 윤 청장의 취지는 경찰 자체가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구대국민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용산서 그리고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의 초기 대응이 잘못했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메시지가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듯한 얘기가 됐지만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던 최말단 그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경찰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대다수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굉장히 경찰관들. 지금 억울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윤 청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청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지금 그 잡음 그 특히 직장 협의회와의 그런 잡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앙금들이 이번에 어떤 그와 같은 그 현장에 대한 그 탓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서 내부적인 어떤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2조에 보면은 경찰관 직무를 8개로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두 번째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의 신체와 보호네요. 재산과 이 보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그럼 경찰의 존재 의미가 지금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정말 문제가 참 심각하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도 좀 억울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 생명, 신체 그 재산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경찰 경력이라고 하죠. 경력들이 범죄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있었어요. 어떤 그 검수완박을 하면서 사실 수사 파트로 해서 많은 부분이 가다 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졌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현장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현장에서의 대응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법률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결국은 나비 효과처럼 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엔 단순히 현장 대응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봐서 경찰력을 증대하거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는 그런 절차가 참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종훈 평론가. 저는 지금 방금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에 한 가지 빼고 다 동의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력이 수사 인력으로 빠졌기 때문에 부족해졌다. 할 수 없다 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증언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증언들 나올 때 얘기합니다. 이번 일은 우리 정부와 경찰 수뇌부가 오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 토요일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 분석한 보고서까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질문했을 때 일선 현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날 9시 30분에서 10시까지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찬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었다. 여기에 들어가라고 했다. 병력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갔다. 그 경력 전체가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럼 기동대라도 넣었어야 되는데 왜 기동대가 안 들어갔냐. 그거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있죠? 요청을 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거기에 공방이 대해서 있어요. 얘기를 나오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얘기합니다. 기동대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면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경호 쪽에 700명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배치된 인력을 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경호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방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뺄 수 없는 거죠. 그건 맞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얘기했어야죠. 생각을 했어야죠.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정말 동의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동대 그 요청부도 지금 그 공방이 있죠. 서로 주장과 또 반박. 아니다, 맞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다 살펴봐야 돼요. 나중에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발 또 쐈군요. 추가 발사입니다.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 추가 발사. 아마도요. 어제 경우 같으면 계속 추가됐거든요. 추가입니다. 지금 또 추가됐는데 일단 이것도요. 뭐 단거리인지 아니면 중장거리인지 이건 또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 추가 발사가 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글쎄 북한이 작정을 안 나요 지금요. 이게 뭡니까 지금. 계속 답답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책임론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 벌어졌고 과연 책임이 어디 있는가. 지금 어떤 책임의 모습이 서서히 뭐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요. 자, 여기는 저 정치권하고 좀 관련이 좀 있죠.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국회가 열려서 뭐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참석해서 질문도 받고 나온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한동훈 법무장관 경찰 112 대응 엄정 수사 필요하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 특검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나 보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경찰이 특수본을 꾸렸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시각 중에 하나는 경찰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경찰이 수사한다. 이거예요, 지금 시각이.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검이 어떤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검수완박 요 법안으로 해서 검찰이 직접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죠. 물론 수사가 경찰 수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오면 검찰이 보강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서 특검이 나온다. 요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뭐 질문과 답변이 좀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경찰이 뭐 자체 감찰, 자체 수사한다 그러는데 뭐 셀프 아니냐 우려 많거든요.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게 되어 있지만 이 사안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이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것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가 됐든 추후에 아까 뭐 기자분들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국정조사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대인 변호사, 지금 상황을 바탕으로 전망을 해보면 아마도 여당에서는 이 사안에서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 국정조사 얘기를 꺼냈거든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황? 일단 뭐 그 경찰에게는 맡겨둘 수 없다라는 그런 일단 수사 진행 중인데. 네네네 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책임 회피 발언들을 여러 가지 했었고 그 경찰의 그 초기 대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대응 상황에 있어서 여러 그 문제점이 발견된 상황에서 그 조사까지 또 맡겨두는 거는 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한동훈 장관은 아까 방송에서도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경찰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다. 뭐 그런 정도의 의견을 냈는데 지금 검찰도 여러 가지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예.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대형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인력을 쪼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국정조사나 아니면 뭐 특검 쪽으로 뭐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네네. 일단 경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를 한다. 이 시각인 거죠. 뭐 국정조사나 특검은 다 그런 시각인데 아직은 어떤 방향일지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네요, 지금요. 다음 기사도 좀 소개해 드리죠. 여당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론이 나온다. 대통령실, 감찰 그리고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그 뒤에 판단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책임론이 경찰청장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면 다음 주 대국민 사과가 총리 쪽에서 나올까 아니면 대통령 쪽에서 나올까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조심스럽게 지금 이 대통령 주변에서는 좀 있어요. 사태 수습 뒤에 메시지를 낼 듯하다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 뭐 여야 여러 가지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 담았습니다. 보시죠.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 지금 정부 책임의 소재가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상민 장관의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야당에서 해임 건의할 낼 문제가 아니죠. 이건 국민적으로 볼 때 이미 파면의 대상이 됐다고 지금 이미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이들은 대책 마련 주체도 참사의 수사 주체도 아닙니다. 이번 참사의 책임자이고 수사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최윤현 변호사, 이종훈 평론가 두 분께 짧게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먼저 최윤현 변호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치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치 이전에 아까 그 특검 얘기를 했는데 특검하자는 것은 수사하지 말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특검하죠? 아, 또 세월이 걸린다 이거죠? 민주당과 정의당이 해야 될 거는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검수완박에서 대형 참사를 뺏는 것을 당장 고쳐가지고 예. 검찰이 바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법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빠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면 또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른 갈래 또 어떤 이 협상 과정이 또 되겠네요. 그것도. 예, 그렇게 되고 예. 나아가 지금 여당에서도 이제 이상민 예. 책임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기본 원칙은 선수습 후 책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습을 먼저 하고 예. 지금 국가 애도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최대한 이 부분을 수습한 다음에 거기에서 원인과 그 과정을 밝힌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도 사실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는 뭐 여전히 그 열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현재로서는 정치적 공세를 할 것이 아니고 국민적인 어떤 그 애도 기간 속에서 수습도 하고 애도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지금 나가면 그럼 또 어떻게 하죠?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조금 이와 같은 그 감정적인 대립은 조금 누구를 틀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당장은 아니지만 수습 애도 이런 게 좀 지나고 나서 경질 가능성 이거 열어두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판단하시죠? 저는 당장 경질하거나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이다.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민들의 여론, 목소리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사고 다음 날 첫날 뭐
정부 대응 첫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형식적인 사과 한번 하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자기 책임 회피성 발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절친 후배를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국민의 목소리는 명확한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절친 후배 챙기려다가 대통령실까지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각이 좀 다른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저 미사일 도발이 있기 전에 좀 이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그 시청 광장 앞에 이 분향소가 설치됐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찾아서 조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조문을 할 때요. 유일하게 이상민 장관만 동행을 했어요. 장관들 중에서는요.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제 오후입니다. 어제 오후 8시 좀 넘어, 그러니까 9시가 안 된 시각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조문하는데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도 동행했는데 여기 장관 중에는요. 이상민 장관이 유일해요. 물론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담당,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 전에는 다른 장관들 다 같이 갔거든요. 근데 어제는 여기 유독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론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동행을 통해서 조문을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의미 부여를 언론들이 하는 걸까? 뭐 이겁니다,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해석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그냥 간 거다, 조문. 그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쪽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과 함께 한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저런 거 아닌가. 모릅니다만.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고 나서 매일같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죠. 한때는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또 하루는 전체 내각에 있는 관료들과 함께 가기도 합니다. 저때 이제 그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급 이상 참모들과 함께 가면서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 자리에 함께 나왔던 것이 아닌가 싶고 특별하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가 애도 기간 중에서 이상민 장관이 수습해야 될 많은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일들처럼 대통령이 최초 상황 보고를 하는 때까지도 이상민 장관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경찰과 소방 모두 사실 행정안전부 산하 소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고 체계가 다 틀어졌다는 점들을 들게 된다면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정무적인 책임이 워낙 크다는 점 피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여부들까지 가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습 조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후 어떻게 조치 개선 방안들은 과연 어떤 대책들을 대통령이 내놓을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다면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지금 현재 여러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순간 유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일단 대통령실과 정부가 다 해나가야 되는 점과 함께 한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조사하고 여기에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넘어서 정무적 책임까지 지는 일 여러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뭐 정치권 중심으로 이렇게 좀 들리는 얘기, 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애도 기간이 5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정부, 대통령실 자, 어떤 입장, 어떤 모습 또는 뭐 발표 이런 게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들을 좀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표현 논란. 용어 문제로 보이네요. 기사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며칠 전부터 얘기가 좀 있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부수적인 내용인데 어제 또 국회 열리면서 또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했어요. 국회 운영위 사망자 표현 논란, 야당 책임 회피다, 여당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냐, 이태원 사고냐. 지금 분향소에는 대부분 사고로 표현돼 있죠. 뭐 일부 지역에 또 참사로 써 있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희생자냐, 사망자냐, 뭐 이런 표현들인 거죠 지금. 이걸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합동 분향소가 정부 합동 분향소입니까? 아무런 명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로 되어 있습니다. 분향소 명칭부터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이 있으시죠? 참사로 봐야 되는데 사고로 명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사가 맞죠? 사고가 아니라.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 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고요.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남목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 정치권 중심으로 이게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브리핑이 있었는데 질문을 받고 좀 설명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주 심도 있게 그렇게 논의를 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사상자, 사망자, 부상자 이게 좀 더 좀 중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압사, 참사 이렇게 하면 이제 그곳은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인가 보다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가길 꺼려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가능하면 이태원 사고로 하자라고. 뭐 정부의 설명은 한 두 가지 정도 요약되네요. 그쪽에서 이제 상인으로 일하시는 분들 어떤 너무 이제 이미지 문제 뭐 이런 것도 고려했다는 얘기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자, 최인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이 용어 표현 두 가지잖아요. 사고, 참사, 그다음에 사망자, 희생자 어디로 쓸 것인가 뭐 이겁니다. 최인현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프레임 전쟁이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사다. 예. 어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희생되었다. 이런 취지로 가려고 하고 그 반면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국민의힘도 약간 그쪽인가요, 그럼?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법대로 하자. 한마디로 이번 정부는 법치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행정법을 하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는데 지금 아까 장동혁 의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안전기본법 66조에 보면은 재난 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를 하면서 개념이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에 대한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 용어군요, 그거는.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법률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결국 너무 이것을 정치적으로 끌려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참사, 희생자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쓰는데 정책 표현이 있죠. 그렇지만 행정안전부가 하는 법은 행정은 법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자, 사고라고 쓰는 것이 법적 문제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지원과 국민에 대한 대책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재난 지역으로 바로 지역을 하고 많은 지원을 하면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왜 이름을 가지고 다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어쨌든 이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민들은 이런 표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얘기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민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부라든지 경찰 이런 기관들이 대책을 잘 못해서 참사라고 생각을 하는 쪽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실무자들이 이게 참사다, 사고다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대책이라든지 이거 해결책 이런 부분에 골몰을 해야지 사고의 이름 명칭 갖고 이렇게 고민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김병민 비대위원, 그다음에 유종표 의원 제가 한 30초씩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먼저 김병민 비대위원. 대통령도 참사라는 표현을 썼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희생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추념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일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의도
이런 내용이 아닌 부분들은 이미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법률적, 행정적 용어의 사용이다라고 들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정치적 쟁점화시키면서 오히려 유족의 아픔, 슬픔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이게 법률 용어다, 법이다. 이걸 지금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까 인터뷰에 나왔지만 대형 참사라고 했습니다. 법률 용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국회만 가면 좀 이런 다툼이 생기죠. 뭔가를 이렇게 딱 잡아서 설명하고 어제도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로 이렇게 또 실려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